좀 1시간 전에 삼성전자에서 강의해달라고 와갖고 회의에 있으니까 굉장히 오늘 비판적인 얘기는 못해요. 비판적인 얘기는 못하는데 위기론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던져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파운드리 시장을 사실 삼성이 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튼 들어갔어요. 물량 빨리 안 들어오면 솔직히 계속 적자 상황인 거예요. 그래, 내가 애플인데 너한테 반도체를 어떻게 맡기냐. 삼성과 경쟁하는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이 못 맡겨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너희 문제야예요. 조직 내부 안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아무래도 이런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를 잘 아는 두 오빠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해설전 원장 오빠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정치 쪽 뉴스가 너무 세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동 오빠. 아, 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돕니까? 근데 입술은 아니요. 여전히 터져 있는 상태. 네, 약간 메이크업이 과했나 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화색이 돌 상황입니까 지금? 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발품경제 네. 대표 선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부터 갈까요? 네. 삼성전자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한 6만 원 안 되죠? 네. 오늘 6만 지금 6만 1,000원 정도. 6만 1,000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거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일단 같이 얘기해 보자고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실적 같은 것도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게 나왔고죠. 얼마 전에. 네,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 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하는가, 그거에 예측치에 상회하는가 하회하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주가에 사실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시장의 예측치 자체가 엄청 낮춘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모든 증권사가 야 이렇게까지 낮춰도 되냐 할 정도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습니다. 전하죠. 그래서 설마 이 정도는 안 되겠지라고 했던 그 정도까지 낮췄는데 그 밑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매출이 80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80조, 10조 이렇게 딱 끊었었는데 이게 낮추고 낮춘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매출이 80대가 안 나오고 79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0조가 무너지고 무려 10조보다 한참 밑이 내려간 9.1조. 네. 잘못하면 구도 무너질 뻔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뭐 거의 뭐 어닝 숍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장이 싸늘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뭐 바로 이제 뭐 안 그래도 지금 외국 매도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 이런 실적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논의의 장이 다 바뀌는 거죠. 야 진짜 위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위기론이라는 테마가 이제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뜬 가장 거죠. 시총 큰 회사기도 하고 뭐 가장 뭐 그냥 제일 큰 회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회사이기도 하고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나라 뭐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아마 클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런 삼성전자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뭐 다루고 있기도 네. 한데 이 회사가 지금 위기인 것 같다. 위기로 네. 보인다는 이제 진단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기가 좀 어떤 면에서의 위기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데 어떻게 설명드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잘하던 것은 못하게 됐고 잘하고 싶은 거는 소식이 없고 좋은 뉴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잘하던 것도 못하고 잘해야 잘하고 될 싶었던 거는 것 못하고 그거는 뭐 소식이 없고 언제 잘할래라고 기대했던 거는 영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그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이 세계 1등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는 한 35% 정도 세계 이제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1등을 했어요. 네. 그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하는 게 점점 잘 되지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하면 좋은데 그 잘하는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보면 일단은 메모리 시장은 경기에 많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잘하기는 해도 경기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올해 4분기가 정점이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인 거죠. 네. 그럼 정점이 보이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시장은 곧 꼬꾸라지겠구나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원래 잘하던 시장이 이제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사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그 기성품 양복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입을 수 있는 양복 같은 건데 그래서 늘 삼성 1등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여기 새로운 기성품이 나온 거죠. 그동안 시장에 없었던 이른바 AI 시대를 맞이한 HBM 이른바 고성능 반도체가 이제 필요해지는 시장인데 네. 여기서 사실은 삼성이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 하고 있는 등 해서 잘하고 있는 시장이 경기를 꺾이게 됐고 또 하나는 잘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 아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진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초부터인가 계속 네. 뭐 그 콜 테스트라고 이른바 네. 그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될 그 고성능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 걔네들을 이제 납품할 것 같다. 곧 뭐 통과할 것 같다. 혹은 뭐 지금 통과 중이다. 뭐 테스트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제대로는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젠스랑도 계속 삼성전자 거 곧 우리한테 납품될 거야 했고 삼성도 곧 우리 이제 3 만든다, 3E도 곧 만든다. 뭐 이 수율이 안 나와서 TSMC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죠. 파운드리 네. 회사는 이제 삼성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주문 제작하는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고 만들어주는 삼성전자보다 2.5배 큰 회사인데 대만에 지금 뭐 대만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근데 거기서 저 합격점이 안 나오는데 이것 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좀 우리가 이런 반도체 쓰려고 하는데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지금 TSMC를 찾아가지만 삼성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 20% 하다가 지금 10 몇 %로 네. 줄었지만 삼성도 거대한 주문 공장이란 말이죠. 네. TSMC 입장에서는 라이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점이야 이제 엔비디아 넣어도 되겠어. 이제 일단 그 감정적으로는 이거 쉽게 내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줘야 할까. 얼마 전에 그 재계에서 아주 요 분야를 아주 하고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나서 그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파트너링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는 그럼 왜 잘 나가냐? 물론 기술력에서 뭐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HBM에서 하이닉스는 거기서 그 얘기 필요하세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파트너링이 되면서 편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하고도 편이, 엔비디아하고도 편이 되니 이게 뭐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거대한 양축과 편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잖아요. D램도 하고 낸드도 하고 HBM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뭐 TV도 만들고 그러니까 애플이 봐도 인텔이 봐도 퀄컴이 봐도 브로드컴이 봐도 AMD가 봐도 삼성전자는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편을 먹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 독점적으로 독야청청하게 우리는 그냥 우리 기술력으로 괜찮아. 우리 편 되지 마. 이렇게 하려면 과거처럼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술력에서 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트너링도 안 되고 독보적인 기술력도 안 되니까 가운데서 쉽지 않아졌어요. 좀 1시간 전에 삼성전자에서 강의해 달라고 와갖고 회의했으니까 굉장히 오늘 비판적인 이야기 못해요. 비판적인 이야기 못하는데 얼마 주나요? 무슨 강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 우리 한심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얼마 줍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계속 오늘 말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러게. 티 났어요? 네. 근데 하나만. 저는 카카오 가서 돈 받고 쓴소리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취준생들을 상대로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줄 수 있냐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공대생들은 다 삼성전자 먼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인력을 구하는데 어렵고 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썼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전부 의대만 가는 현실 이런 매크로한 현실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어요. 삼성의 위기는 분명히 위기고 이번에 9조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9조 원의 매출도 아니고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한 15% 낮다고 해서 담당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 주목해 볼 것은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인정하는구나. 밀리고 있다는 거. 바람직한 변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받고 강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건 비단 HBM뿐만 아니고 D램에서도 박신호 평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회초리를 세게 들어야 되죠. 왜냐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기업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주인은
이재용 회장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이고 투자회사인가요? 국민도 8% 우리 국민연금 8% 갖고 있어요. 한 30조 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안 갖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삼성전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초리를 들더라도 가족이 되셨네. 회초리를 들더라도 너무시네. 살리는 쪽으로 들어야지. 참.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이자고 한 적 있어요? 삼성이 곧 나고 내가 곧 삼성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내가 폭락 곧 누가 제일 삼성이다. 힘들어합니까 지금? 그래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아니 그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인은 진양철 그러니까 회장이 본인이 뭐예요? 나를 그러면 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차 기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충격받는 건 뭐냐면 우리 공부할 때나 저연차 때는 삼성은 항상 그 실적 발표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랑 붙은 그러니까 수식어가 늘 어닝 서프라이즈였지 어닝 쇼크라는 말을 전 되게 최근 들어서 봐가지고 얘네가 내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바쁜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위기냐면 바쁜 새 그렇게 됐는데 야 잠깐 그럴 수 있지 뭐 중국이랑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는데 위기론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던져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경기 문제다. 네. 이것도 그러면 경기 좋아지면 괜찮겠네.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구조적인 건 뭐냐면 그 방금 얘기한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등등 AI 시장이 원하는 고 영역대 반도체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게 구조적인 거고요. 방금 우리 이 기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파운드리 시장을 사실 삼성이 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튼 들어갔어요. 근데 TSMC가 한 65%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이 10% 초반대예요. 잘해야 15, 못하면 11이에요. 에이 그러면 뭐 0에서 출발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0이라도 하려면 쉽게 말하면 공장, 인원 다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물량 빨리 안 들어오면 솔직히 계속 적자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구조가 왜 문제냐면 왜 물건이 안 들어오냐면 두 번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기술이 TSMC보다 떨어져요. 네. 삼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대략 15에서 30% 정도 더 밑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 내가 애플인데 너한테 반도체를 어떻게 맡기냐? 네가 나의 설계 노하우라든지 이 필요한 반도체 뺏어가가지고 내용을 알면은 너는 갤럭시에 쓸 거 네 아니야. 제품에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큰 손들은 삼성과 경쟁하는 완제품 시장에서 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시장에 못 맡겨요.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쪼개버리면 어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원래 잘하는 시장에서 올라가려면 네. 구조적으로 삼성의 기술의 삼성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네. 파운드리 시장에서 돈을 때려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적자를 터내려면은 일단 기술이지만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은 구조적으로 이 고객사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네. 분사를 해야 된다. 회사를 글로벌 쪼개. 큰 회사에게. 네, 네. 그러면 분사 또는 분사에 준하는 이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일주일 전에 이정우 회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분사는 관심 없다. 끝. 그러니까 분사가 아예 이제 확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신뢰를 줄 건데?라고 하니까 그건 무대책이야. 이런 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 분사를 안 하는 안 거예요, 하는 못 하는 거고. 거예요. 둘 다입니다. 일단 물론 분사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주식을 쪼개야 되고 공장을 쪼개야 되고 파이어를 쳐야 되고 어렵습니다. 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사에 준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든 신뢰 회복을 하겠다. 대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나오고 분사는 관심 없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물건을 왜 줘야 되니? 아니 근데 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사를? 글쎄, 돈이 아무튼 없어서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지배 구조가 복잡한 네, 것 같아요. 오너의- 그걸 쪼개서 주식을 나누고 뭐 그런 걸 신경 쓰니까 더 번잡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젠가 기술이 좀 올라오면 그래도 받아올 수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례적인 사과문이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 지네들이 장사 못했으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이게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야, 주주한테 사과하는 거야. 이것도 애매한데 아주 이례적인데 보통 때 같으면 뭐 삼성이 사과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 사과는 저는 아니야만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 위기 속에서 시장이나 주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명확한 답을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네, 쉽게 말하면 청사진을 원했는데 사과를 했거든요. 네. 사과가 오히려 위기에 대한 항복 선언, 그렇지. 인정 선언이 인정, 됐다. 예를 방금 맞아, 기자님 나 말씀하신 거 몰랐어. 근원적 경쟁력이 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삼성이 우리가 기술의 삼성 1등의 삼성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자백이에요. 그 거기서 도대체 그 사과를 받아서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 사과를 받아서 또 투심이 턴어라운드 되겠습니까? 그건 약간 아니잖아요. 요게 저는 예. 스타일이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업에 뭐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이 보면 이게 대충 뭐 안 좋고 사고 터지면 이제 일단 허리 숙여서 이렇게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엎드리잖아 거기는. 네, 엎드리잖아요. 고개잖아. 반면에 이제 뭐 미국 기업이나 좀 다른 데들은 막
더 센 걸 막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그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런 일본 기업 스타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과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청사진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사과 내에서 좀 덜 나오거나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게 또 있는데 삼성은 사실 기술의 삼성이고 네. 뭐 미오나고나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음. 그런 지배력, 시장 지배력이든 네. 뭐 정치 지배력이든 갖고 있는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고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 1등이었고 네. 뭐 그런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애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 분석 갔다 오거나 뒤에서 흘러 나오는 얘기들 우리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 현재 나오는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네.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맞더라고요. 너무나 관료화되어 있고요. 네. 아. 파벌이 심하고요. 아. 기술자들 인류 기술자에 대한 이 대우가. 보상이나 이런 게 안 좋고. 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뭐 예전만큼 막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그러니까 강사 같은 얘기잖아요. 것도 저 같은 사람은 왜 섭외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그게 김 원장님 못하기 좀 하지 마. 김 원장님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보호해 말씀은 드리고. 네. 자체적으로 삼성을 믿고 있으면 헤쳐나갈 네. 내부적인 인파먼트가 있었는데 아. 그 조직 문화나 인재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부 동력도 안 나와. 국제적 환경은 더 어려워. 아니, 어쩌다 어디서 그렇게 활로를 된 찾아야 거예요, 될지 삼성이? 아니,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알기로는 두 분이 보시기에 삼성전자는 이게 네. 문제다. 한번 아니 뷰를 그러니까 한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네. 삼성전자가 옛날에 일을 진짜 많이 시키고 기본빵 주 6일 근무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다 셔틀 타고 못 올 정도로 막 야근까지 시키고 이러고 불필요한 회식 없어. 119야 거기는 9시면 다 끝나. 1차 한 번 딱 하고. 그러니까 좀 되게 놀라운 선진적인 문화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다 털고 그냥 가고 대신 일은 그냥 집중적으로 하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 친구들은 좀 관리자급에 가 있으니까 이제 MG가 문제다 이런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 푸념이죠. 예를 들면은 이 말하면 또 욕을 한 바가지 먹겠지만 고양이 생일 파티 때문에 연차를 낸다 막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고양이 생일 파티요? 하소연하는 저희 중간 관리자급들이 이제 제 친구들 있었는데. 삼성 직원들이 그럼 일 제대로 아니 안 그 해서 하이닉스 못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럴 텐데 왜? 아 그러니까 제 네.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직이 원래 일만 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쓰게 하는 조직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신경 안 쓴 사이에 주가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삼성의 위기는 고양이 파티 때문인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기술도 옛날에는 우리 배우기로는 이제 2등 전략으로 해서 1등 하는 거를 되게 압축적으로 따라가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게 삼성의 놀라운 기술이었고 이제는 1등이 되려면 자기 독보적인 기술을 가져야 된다.까지만 제가 공부하고 그 뒤로는 정치부로 넘어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네, 그런 그때는 그런 왜 상황이야. 이렇게 정말 패스트 체이서가 돼가지고 네. 정말 잘 따라붙고 네. 그래서 글로벌 세계 1위 기업이 됐는데 지금은 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니까. 그걸 지금 여러 번 모신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아니 해주세요. 네. 이 경영자의 문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좀 네, 이따가. 왜냐하면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먹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회사 분위기라든지 조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전에는 야, 돈 얼마 돼도 좋아. 천재들 다 모아와. 쥐어짜. 네. 막 고문해. 그래갖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 그렇게 왔던 게 뭐 좋은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보다는 위에 좀 더 눈치를 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1등인데 뭐 우리 좀 잘 조절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황해 법칙이니 뭐 이런 것들도 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절하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야 2년에 한 번씩 뭐 배로 올려. 요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뭐 물리적 한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최고의 인재들이 삼성으로 오지 않는다. 그거는 반드시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조직에서 그냥 그 경영자가 맨날 그냥 눈치 보고 뭐 이러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연구진들도 뭐 도저히 일할 맛이 안 난다.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면 뭔가 확실한 보상이든 아니면 막 이 으쌰으쌰한 분위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만하세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네. 오늘 그 얘기하지 초격차의 삼성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되게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자,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3프로 TV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너희 문제야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왜 문제예요라면 답을 못 해요.
자, 분명한 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기울고 있어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기울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건 이것도 다 우리가 이것저것 아주 진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뭐 우리가 뭐 최고 경영 조직에 들어가서 일해 봤어요. 분석해 봤어요. 거기 무슨 삼성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요? 네. 아, 몰라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건 그 삼성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임원들에 한했지만 주 6일 근무해라.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을 견인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MS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야, 더 출근해 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을까. 이런 게 그다음에 조직 내부 안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이 정말 얼마나 이 살아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삼성의 조직원 우리나라 최고 뛰어난 직원들을 제가 폄훼하기는 그렇지만 과거보다 늙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삼성이 20년 전부터 잘 나갔기 때문에 20년 전에 왕창 뽑은 인재들이 지금 40대, 50대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비를 보면 2대 1이에요. 20, 30대가 이 50%밖에 안 돼요. 40, 50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상과 철학의 78년도에 이런 기고를 내요. 발랄하고 진취적인 정열은 사라지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조직, 바른 말 한마디 하는 용기조차 상실한 조직은 장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전자 안에서 지금 대리가 과장이 부장이 상무가 윗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뭐 어느 조직은 되고 어느 조직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지만 정말 이건 선대회장의 이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우리 조직 문제 이야기할 때. 선대회장님 이야기까지 잘 준비해 오셨고요. 지금 강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김원장 기자님. 네, 삼성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변곡점마다 우연인지 예리함인지 모르겠으나 실착 없이 판단해 왔어요. 이게 지금 일본과 덤핑 경쟁을 할 때다. 지금 뭐 치킨 게임이다. 지금 차세대로 해서 세계 시장을 봐야 한다. 중국의 공장을 세워야 한다. 뭐 등등등. 해서 적재적소에 세계의 이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들을 잘 짚어왔거든요. 진도준 때문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최근에 일어났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지금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우연히 또 이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삼성이 뭐 하느라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이 변화의 물결을 못 잡았느냐. 뭐 굳이 합리적인 분석을 하자 보면 아까 왜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오너 문제나 상층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직 그 이재용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끝나지도 않았어요. 1심이 우리나라 형사 재판 중에 가장 길게 했어요. 100여 차례 넘는 공판 동안. 합병에 대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1심 자체도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가장 늦게 끝났고 가장 많은 공판을 했고 그게 겨우 올 초인가 1심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심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오너의 오너가 감옥 가냐, 오너란 말 싫어합니다만 아무튼 이 회장이 감옥 가냐 안 가냐가 그룹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상속이 제대로 될 거냐 말 거냐에 사실은 머리를 쓰느라고 다음 기술 생각이나 했겠냐. 결국에는 지배 구조와 그 대주주 일가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역량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시대 흐름을 놓치면서 안주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2심 진행 중이고 여전히 이재용 회장은 떡볶이 먹으러 쫓아다녀, 파리에 쫓아다녀, 필리핀에 이유도 없이 지금 가가지고 병풍 쓰고 있어. 이런 모습이 현재 삼성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다. 이거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정치부 거기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계속 그 원리에 가시질 않네. 오빠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문자들도 다 뭐 휴대폰으로 한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거대한 장치 산업이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유보금 100조 원 회사였어요. 100조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간에 많이 자였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게 한 5년 주기로 사이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뭐 정부들이 개입해요, 그죠? 중국 정부 개입하고 미국 정부 개입하고 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뭐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라 어쩌라 뭐 하고 중국 공장에 더 이상 증설하지 마라 하면서 이게 거의 지정학적 문제로 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엄청 탄환을 썼는데 지금 국간 비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회사채 이자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회사채 이자율 대충 3? 4. 3.
우리 국채가 10년물이 한 3대니까. 3. 삼성전자가 회사채가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돈 빌릴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함정을 파요. 근데 바보 대중들이 우리 역할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차입을 시작했고 네. 올해 회사채 발행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라시. 그러니까 정말 위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좀 했는데 네. 여러분이 또 약간 생각하실 때 반도체 하면 그냥 우리가 맨날 카메라에 저 뭐죠? 그 TV에서 보던 그냥 이렇게 발 달린 그 반도체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반도체가 영역이 넓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봐도 카메라 뒤에 있는 이미지 센서 같은 거 당연히 다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뭐 전원 들어가는 거, 메모리, 뭐 통신칩 뭐 다 반도체입니다. 마이크에도 반도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핸드폰에 뒤에 그 유심칩 있잖아요. 그것도 반도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심을 혹시 변경하실 때는 말이죠.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상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수기에도 요즘 반도체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바꾸실 사물 때. 인터넷. 네. 네, 인터넷에도 여러분이 뭐 한 업체만 쓰실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자만이 결국은 이동하는 자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통신회사 이동하시면서 최대 48만 원 그리고 정수기는 30만 원, 유심칩 30만 원씩 총 108만 원의 혜택을 괜히 공중에 날려보낼 필요 없다. 증발시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비교원 1670-2571 자 1670에 2571 뭐에 2571이죠? 1670에 그렇습니다. 1670-2571 장르만 이야기해서 말씀. 다들 고개 숙이지 마요. 저는 안 숙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네, 마세요. 아이, 그럼요. 네, 장르만 여의도 말씀하시면 근데 제가 다음- 항상 이거 멘트 하실 때 약간 중간에 정주를 살짝 놓거든요. 왜요? 삐 하고 놓는데 신세계 상품권도 주는구나. 지금 왜 신영 기자가 영 제일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뭘요? 그러지 마세요. 광고요? 광고할 때 안 불편한데요? 고개 숙이고 계시구만. 잠깐 정주를 놓습니다. 네. 잠깐 숨을 돌립니다. 자, 장르만 여의도 말씀하시면 추가 사은품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었습니다. 자, 흑백 요리사인 줄 알았어. 약간 성원 줄 알았어. 네. 자,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준비하신 아이템도 하나 좀 가볼까요? 금리 내렸어요. 네. 가기 전에 그 세계 국채지수 편입하는 거 지금 아, 다 틀렸잖아요. 네. 우리 다 누구- 틀리고 저만 맞았어요, 여기 저만. 나 맞지 않았어요? 아니요, 맞았어요. 그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 반대로 했나?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맞았고 네. 하나는 그 관리로 빠진다고. 관리 대상에서는 저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했고. 네. 윤경 다 맞췄다고? 둘다 맞췄고 아. 정프로 하나만 맞췄나 네, 그러고. 두 분은 다 틀리신 거죠? 네. 아이고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애국심이 부족한 거예요. 역시 발품 경제네. 그럼요. 그 기사가 딱 나자마자 저희 그 단톡방에 링크가 딱 오자마자 최윤경 기자님 애국심이 승리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네. 대단합니다 발품 네. 경제. 그럼요. 경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했습니다. 네, 이건 오늘 이제 창드래곤 이야기할 거예요. 창드래곤. 창드래곤. 이창용. 드래곤에 이어서. 뭐. 네. 이창용. 이창용 여기 이게 원래 그 용용자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용용자 쓰는 사람은 그 지드래곤의 권지용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무슨 용자예요? TMI입니다. 근데 찾아봤어요.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세금변에 쓸 용자인데 나 못 쓰겠네. 어쨌든 세금변에. 네, 창드래곤 네. 하는 총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선출되지 않은 정말 근데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해야 하는 정말 시장 경제에서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자산 시장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네네네. 그죠? 이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이제 시중에 여러 뭐 중앙은행 총재의 말에 따라서 정치권도 뭐 시장도 뭐 대중들도 말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못 내리느냐. 이번에도 좀 늦었다. 그다음에 과거에 미국이 올릴 때 5.5까지 올릴 때 우리는 3.5까지밖에 안 올려서 네. 그거 봐라 이제 내릴 공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국은행 강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노리고 하는 너무 건가요? 정치권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에요. 이야기를 나오고 특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늦게 내렸고 전번 금통위에서 안 내리니까 용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뭐 구두 개입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5.5%까지 올렸으면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처럼 빅 스텝으로 팍팍 내릴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0.25% 올리면 우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제가 3조 원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질의응답할 때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5.5까지 올렸으면 우리 국민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져요.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때 올리지 않고 지금 그래서 많이 안 올렸으니까 지금 조금밖에 못 내리는 걸 탓하는 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또 하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를 잡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물가를 아이고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물가 금리를 조금 올리더니 물가 못 잡았네 또는 미국보다 늦게 잡았네 유럽보다 늦게 잡았네 했으면 우리가 야단칠 수 있는 거죠. 네. 잡혔잖아요. 성장률 2% 가는데 지금 물가 2%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래도 지난 금통위 때 안 하고 그때 지난 금통위 때는 공교롭게 집값이 불타오르고 있다가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보다 집값 거래는 절반으로 집값 상승률은 3분의 1로 떨어졌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떨어져서 이제야 버티다 금리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 뭐 금리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장단점이 뚜렷해서 이지만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지 않는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창용 공격하지 마라 이놈들아. 이런 이제 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럼 내려가면? 그럼요.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훨씬 힘듭니다. 만 원짜리가 12,000원 돼도 그 2,000원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2,000원이 부담스러워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대출 이자가 줄어들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시장 참여자 중에 10명 중 4명은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상위 10명 중에 6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려고 중앙은행 총재가 버텼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이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중에 서민들에게 비중을 주고 힘든 사람에게 비중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높은 상황이 서민들에겐 오히려 이익이에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현상은 서민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번 금통위 회의록에도 나와요. 네,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중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경중을 합쳐 보면 서민들에게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제일 이자율을 제일 높이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기업은 힘들죠.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기업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저축을 누가 하죠? 가게가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보다 가계 저축이 1.5배나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높아지죠.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민들은 금리를 높인다 해서 별로 얻을 게 없어요. 낮추면 손해만 보고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얻을 건 별로 없지만 손해 볼 것도 크게 없고 대신 금리가 낮아지면 손해 볼 건 많이 생기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한국은행에서는 서민들에게는 조금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다. 이 총재가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고.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금리 낮추는 걸 최대한 미뤘기 때문에 금리를 소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논지가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왜 금리 조금 내리고 늦게 내려서 경기 살리는데 이게 불쏘시개가 안 돼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기관입니까? 물가 잡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 1조 1항에 충실한 금융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전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았잖아요. 네. 잡고 금리를 내렸으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자기 할 일은 했다. 저는 이렇게 편들고 싶어요. 네. 근데 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과거에 너무나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대충만 하니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변동성이 생길 땐 늘 대체로 자산가들이 유리했고 그래요. 네. 서민들이 대체로 불리했던 것 같아서 그 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사실상 장단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건 거의 제로에 가까우나 대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민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거나 아니면 자산가들이 더 유리해지거나 그러지 않나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경중을 따져보면 서민들이 훨씬 더
덜 이익을 보고 피해는 더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낮추면 뭐 동네에서 저 분식점 하는 분들도 얼마라도 빚이 있을 테니까 뭐 이익이겠죠. 하지만 인플레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이자율이 낮으면 인플레가 생기기 때문에 서민들이 훨씬 삶이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 자산이 30억 있는 분하고 자산이 1억 있는 분하고 그래서 차값이 20%씩 올랐다. 핸드폰 가격이 20%씩 올랐다. 네. 이렇게 가정해 보면 누가 제일 손해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거의 제로 금리로 한 10년, 20년 간 것 같은데 네, 네. 그 상황이면 그러면 서민들이 대단히 괜찮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네, 네.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건 빚 있으세요? 네. 빚? 네?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대출 안 없습니다. 대출 있으세요? 마이너스 대출 통장 이자 있죠. 내는 아니 서민의 그러니까 신경. 저는 서민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으나 40%만 대출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네. 60%가 서민이냐? 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60%는 서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반대예요. 지금 잘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하고. 사람은 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대출도 못 받는다. 아니 내 말이 그 말. 그러니까 40% 대출 화났어, 받고 있는 우리. 사람은 서민이 아니냔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중산층이에요? 저는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될 대출 이자가 이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대환 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서민에게는 뭐 금리 변화가 낮아지는 게 뭐 유리하죠. 이런 얘기가 저는 그것도 되게 피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서민의 화났어, 범위를 화났어. 어디까지 둘 것이다. 발품 경제 그리고 화났어. 제가 왜 궁금하냐면 물가를 잡는 게 한국은행 역할이야.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금리를 결정해야지. 저는 오르고 내리고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되게 기대하지 않았던 발언이 엄청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고금리의 자영업자는 힘들겠지만 인하가 능사는 아니야. 스카이대 지역별 할당해야 이 부동산 문제 잡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왜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들어야 되죠? 물가를 잡는 게 그 사람들 핵심 그 역할이라고 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그걸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을 해야 물가만 예측 얘기하면 가능한 되는데. 것이지. 근데 무슨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 대치동에 다 몰리는 게 문제야. 그게 이 지금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아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니까 그러면 여기 스카이대 할당을 줘.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 이 최영규 기자는 저 강남 집값 잡는다니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집값을 왜 한국은행 총재가 잡죠? 그리고 집값을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잡으라고 역할을 한다고 하면 스카이대 할당으로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치한 얘기죠. 네, 이건 솔직히 되게 얘기하면. 단선적인 생각을 하는 한국은행 거예요. 총재가 할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아니고 거죠? 정말 네. 이걸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얘기도 아니라고 아니고 이런 생각해요. 거 틀렸다. 예. 일단은 뭐 디테일한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요새 이 금리 이 구간을 보면서 아까 우리 삼성 얘기할 때처럼 늘 평시 같은 때가 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때네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뭐 그렇죠. 그럴 때가 발견될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금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네.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두저도 아닌 맹탕 구간에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상황에 네. 들어갔다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뭐 코로나 안 좋았어요? 그래 저금리로 유동성 많이 해서 뭐 최악의 경제 상황이 가지 않도록 좀 풀어야지. 네. 전 세계가 다 했던 거예요. 다 인정합니다. 다 알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네. 물가가 뭐 천정부지야. 네. 지금부터 고금리로 가서 잡자. 전 세계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더 빨리 올렸어요. 음흠. 야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올렸어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가 올린 것보다 이제 추후에 붙었는데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거기까지 따라가기엔 좀 너무 힘드니까 멈춘 것까지도 돌아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겨우 한 번 피벗한 거나 마찬가지. 피벗인지 아닌지도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한 번 내렸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아직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는 괜찮다라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가계부채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꺾였고 이제 정부가 핀셋 정책으로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느슨하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내릴 것 같다는 얘기는 또 섣부르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지금 왜 내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안 좋은 경기 진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부양 등등등을 하기 위해서 네. 확실한 신호를 준다. 보통 이렇게 하면 심플한데 경기가 안 좋
않거나 뭐 이런 얘기도 대놓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정부 일각에서 여당에서 계속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네들이 내소나 설비 투자가 안 좋은 것들을 재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돈 좀 더 풀어라는 압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끌고 내려왔어요. 이 정부가 사실은 7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7월 8월 그때서부터 금리를 내릴 거라고 시장이 거의 확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반영이 지금 거의 4, 5개월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난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릴 시장이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다. 딱 멱살 잡고 끌고 내리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거지로 내린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애매해요. 지금 경기 진단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니? 한국은행이 예, 정부하고의 부채 관리나 집값 관리 어떻게 호흡 맞추고 있어? 네. 근데 앞으로 내릴 거야, 올릴 거야? 추출 어떻게 보고 있니? 물가에 방점 둘 거야, 경기에 방점 둘 거야. 물가는 정말 자신감 보이는데 괜찮아? 지금 상승률이 잠깐 줄었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높은 레벨에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잖아요. 물가가 예. 물가가 뭐 근데 넌 지금 잡았다고 자신감 보일 수 있어? 등등등해서 방향성을 선택하기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편안하게 0.25 내릴 건 누구나 다 예상했으니까 콜 그리고 이제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부터 진짜 안개 속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부터 방향타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마피아 42 게임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범인 잡는 게임이거든요. 네, 눈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광고예요? 지금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가 중앙은행 총재라는 자리가 파월도 마찬가지고 뭐 영란은행이나 뭐 일본 중앙은행이나 다 비슷하겠죠. 네. 올리면 올린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욕먹는 자리긴 한데 저는 아까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중앙은행 총재가 왜 뭐 입시나 강남특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이야기하느냐. 예. 근데 지방 균형 발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냥 어디서 툭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한에서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네. 근데 재정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는 용사는 재정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재정을 안 쓰면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러면 통화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안 낸 세금 그 현금만큼 우리가 나가 소비를 할 테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날지 지켜보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정부는 돈 쓰기가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만 바라보죠. 금리 좀 낮춰.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이 니네가 집값 불안불안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또 급속도로 올랐잖아요. 이 두 개 때문에 못 올리다가 버티다가 제가 볼 때 이번에 요만큼 내렸어요. 내리면서도 박시동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내릴지 부정적으로 말했죠. 예. 금통위 6명 중에 5명이 앞으로 다음 금통위 때 못 내린다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상 다음 금통위 때는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자. 한국은행 봤더니 한국은행 요만큼밖에 못 내려요. 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이자율이 내려서 우리 경제에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재정 규제 너무 키워서 2년간 버티다가 내년에 국채 발행 201조나 한다니까. 네. 국채값 폭락하면서 지금까지도 지난주도 계속 떨어졌어요. 국채값 계속 급락하면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서 국채 금리가 시중 금리 끌어올려서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는 효과가 사실상 그냥 희석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 그냥 이 총재 편 들게요. 이양 편 들었으니까 이 총재 입장에서 보면 내려라고 해서 버티다가 집값 이만큼 잡히는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내렸어요. 네. 그렇죠? 내렸더니 저쪽에서 금리가 올라가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것도 어쩌란 기재부가 말이냐. 저희 내년에 201조 국채 발행합니다. 아. 충격 발언을 9월 1일 날 하면서 네. 그러면 이 총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다음에 네. 생뚱맞긴 해요. 최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 필리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필리핀 가사운영부 최저임금 적용하지 네네. 말아야 네. 하는 이런 불쑥불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창대력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자 경기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경제가 무거워졌어요. 골목 상권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요? 재정, 금리 낮추는 통화, 재정 통화 중독 경제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 답도 제시하지 못해요. 네. 근데 이 사람 맨날 이창용 총재가 올해 신년사 할 때도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이 문제를 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가 우선점을 두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지역 지방 균형 발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반대로 그럼 정부나 관료나 정치인들은 재정과 통화 말고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이 난데없고 뜬금없고 중앙은행 총재가 왜 그런 말 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최근에 본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본 것 중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 관료나 용산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네.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죽어가는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를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저출산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재정이나 통화 말고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얘기를 꺼낸 배경은 이거예요. 뭐냐면 니네가 금리 내리라며 정부한테 한 얘기 그렇게 내리라며 그래 나도 내리고 싶다. 근데 네가 집값에다가 불을 질러놨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리면 집값에 불이 더 붙을 것 같아. 그게 행간이죠.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다. 도대체 왜 집값에 불을 못 꺼 너는? 보면 그래 집값의 이 불의 근원지는 강남이야. 강남이 늘 모든 정책을 다 블로킹하기 때문에 집값 어떤 정책도 안 되고 불이 나. 그럼 강남은 왜 불이 계속 붙어? 거기가 교육의 성지이기 때문이야. 거기서 애들 키워야 학교 잘 간다는 걸 이분은 그 집값의 버팀목을 그거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깨면은 결국에는 깨지 않으면은 강남 불패의 신화는 안 깨져. 그럼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치동 말고 다른 데서 강남 말고 다른 데서 학교 나와도 대학 가게 하면 사람들이 강남에 길을 쓰고 이게 외부 수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속 대치동으로 쏠리려고 해서 그 집값을 안 떨어뜨리는 수요가 차단될 거 아니야.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빼고 부자들 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입을 바꿔서 부동산을 바꿔서 그래서 금리까지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아주 단선적인 논리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예. 뭐 제가 이거 너무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고려대 이필상 교수처럼 경제의 큰 어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로 얘기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런 왜 보통은 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습니다만 저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언어의 온도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 행동을 할지를 막 기자들이 맨날 그 분석하고 그 애널리스트들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딱 이게 이분의 장단점이 정확해요. 내 얘기는 안 들어. 아니, 왜? 이분이 기존에는 네. 모든 한국은행 총재가 쉽게 말하면 옛날 어른들처럼 애헴하고 네. 대단한 조금 하고 말았어요. 예. 전혀 새로운 캐릭터의 총재가 나온 거예요. 기자간담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 라이브로 보세요. 펀드 재미는 매니저들이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맞아. 보다가 막 뻘뻘 웃어요. 우리나라의 관료나 과거의 중앙은행 총재 중에 누구였죠? 저기 별명이 멈블링인 분도 있었죠. 멈블링 말바바바바 한다는 별명. 진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 밸런싱을 맞춘 단어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되는 사람이 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유, 전력도 유명하죠. 좋고요. 네. 그 한두 시간 그 기자간담회를 끌고 나갈 정도로 소통도 잘하려고 하는 캐릭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헛소리라고 죄송한데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네.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이 좌우 향배에 대해서 얼마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을 저렇게 계산되지 않은 말이 많이 나오나 이런 비판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그래 한국은행 총재가 뭐 저런 얘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미국 파월도 그게 그렇고 맞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부동산 관련해서 했는데 그럼 저거를 금리 정책에서는 저렇게 한다는 건가? 이제 이런 헷갈림들을 막 줄 수 당연하죠. 있지 그게 않을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걱정이 살짝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리더십,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옛날에 생각하고요. 네. 그런 말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는 성격과 이제 앨런 그린스판처럼 이제 애매하게 앨런 그린스판처럼 하원에 가가지고 막 설명했더니 하원 의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거라고. 일단은 일화도 있고 뭐 한국은행 총재는 컨빈싱 시키는 게 아니고 컨퓨징 시키는 자리다. 확신시키지 않고 헷갈리게 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컨빈싱 시키면 자 이쪽 길 아니고 이쪽 길입니다. 이야기하는 그렇지. 순간
시장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네. 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네, 그거 뭐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도 있고, 네. 전 저처럼 저런 의견 낼 수도 있다, 뭐 호의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창용 경제는 매파입니까 비둘기파입니까? 그게 역할이라면서요 지금 컨퓨징하는 그래도 아니고 네. 좋았어. 스마트했어요. 매파예요 비둘기파예요. 이창용 총재요? 네. 미국은 연준 다 이렇게 표시해 놓잖아요. 심지어 네. 넥타이 색깔까지. 네. 매파예요 근데 비둘기파예요. 넥타이도 정말 화려하게 입어서 진짜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알 옛날 수가 넥타이를 없어. 써봅시다. 이렇게 품이 넓어. 되게 비싼 넥타이 차시던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네. 드래곤파가 아닌가. 이거 하려고 빌드 자, 재건축 이야기하죠.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재건축 이야기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네. 제가 준비해 온 거니까 진짜 짧게 하자면, 재건축은 일전에도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재건축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다음 달에 발표가 되고 저는 이건 뭐 잘한 것 같아요. 선도직은 먼저 갈아엎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패스트 트랙 사용하니까 네. 착착착착하게 해주겠다. 네. 용적률도 인센티브 더 주겠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럼 우리 아파트 허물고 그러면 내가 저 32평 받으려면 내가 본인 부담금 얼마 내야 돼요? 이건 몰라요. 계산이 네, 안 된 네. 상황이라 네. 일단 도장 찍어라 해서 선도지구가 좋긴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일단 도장 찍어라 해서 도장 찍었지만 분당 이런 데 문제 없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한참 사업 진행돼서 용적률 나오고 일반 분양분 나오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데 나한테 4억 2천만 원을 더 내라고? 나 도장 안 찍을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약간 깜깜이 이 추진이긴 하지만 네.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뭐 중동은 지금 220인데 350까지 다른 데도 주상복합은 350까지니까 350이면 한강변 지나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면 그게 한 200% 되니까 음마아파트. 네. 350%면 정말 중동 같은 데는 정말 고충 수비 예, 된다. 예. 이렇게 올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분양을 많이 주지 않고서는 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데, 아까 흑백요리사 우리가 3억 원 거기 상금이 3억 원이에요.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1등이 1등이 3억 원이에요. 그 누구지? 그 나폴리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마피아. 그 사람이 3억 받은 우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만 우리가 화제지, 사실은 이건 단지마다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용적률을 이렇게 듬뿍듬뿍 주고 있는데 뭐 요거 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공공기업 기부 체납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일 아니니까 뭐 알아서 주고 알아서 받겠지. 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땅에 조합원분들이 내 땅에 내 아파트 짓는데 왜 거기다 도서관 뺏어간다 그러냐, 돈을 내라 그러냐, 공원 용지를 뺏어간다 그러냐, 임대 아파트를 지어라 하느냐.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하는 요 부분은 임대 아파트 말고 현금으로 하는 걸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금을 일부 뱉어내라 이거예요? 수익금을 뱉어내는데 네. 그 동안에는 정부가 임대 아파트 지어라, 네. 소형평 의무 비율 지어라, 아니면 여기 공원 용지 딱 떼줘. 이 네, 땅은 이제 네. 너희들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요렇게 딱 지정을 해주는데 임대 아파트 짓기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그냥 돈으로 내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걸 더 좋아하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얼마만큼 더 사회적으로 더 공급해야 하느냐, 이런 정답은 없지만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임대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기자들 임대 아파트 안 살잖아요. 정치인도.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마이크가 없어요. 근데 조합원들 수천 명의 유권자들 해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합원들 편을 들지 세입자나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 편을 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형평 의무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시간 제가 조금만 말한다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말하고, 우리가 하늘의 땅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원래 요만큼 지을 수 있는 걸 요만큼 지어서 어떤 아파트는 가구당 지금 잠실 주공이나 여의도 시범 같은 데는 5억 10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36평형이 35평형을 받으려면 공짜로 받고 7억 정도 돈을 받아요. 그동안에 이거 우리 용적률 이거 안 해주면은 안 해. 안 해주면 안 해. 안 해. 응? 뭐 박원순 무슨 오세훈 독주행정 현수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준주거까지 용적률 상향해 주니까 네.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렇게 해서 공공의 이익을 가져간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일부는 공공의 이익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후퇴하고 있다. 있고 여의도 시범이나 진주 저기 서초진흥 같은 경우에 데이케어 센터 반대하다가 며칠 전에 결국 하기로 했어요. 서울시가 세게 나오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낮에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거나 가면 가서 케어해줘.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안 돼. 우리 땅에 왜 그걸 세우려고 해? 근데 그 땅은 그분들의 땅이지만 사실은 그 하늘의 면적은 공공이 우리 국민들이 나눠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중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재미없지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배경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PF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다는 건 지금 2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해결된 게 없잖아요. 뭐 갑자기 뭐 건설사들이 채무가 해결이 됐습니까? 뭐 미분양이 해소가 됐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지금 폭탄 빚을 안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답이 없어요. 분양으로 해결되든지 아니면 이게 터지기 직전에 건설사나 이행 보증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자기 돈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분양은 안 되니까 건설 마진이라도 계속 벌어서 이 PF 아직 터지기 전에 건설사 너가 많은 건설 물량을 소화해서 건설 마진으로 갖고 돈 좀 벌고 있어. 그다음에 약한 데서부터 메꿔가. 이게 지금 정책의 이 뒤에 있는 그 실제적 숨은 히든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을 촉진시켜 놔서 건설 마진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디서부터 할 거야? 사업성 되는 데부터 해야지. 그게 어딘데? 수도권에 땅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가장 선도적인 데를 먼저 잡아서 빨리 사업시켜줄게. 정부가 돈도 밀어주고 행정도 낮춰주고 용적률도 뭐 그동안은 뭐 특혜니 뭐니 말 많았어. 그냥 무조건 올려줄게. 빨리 건설해서 마진 뽑아가 이거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건설사나 PF 관리나 그쪽에 현금 흐름 잡아주기 위한 정책 배경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걸 맞닥뜨리는 현장에서 우리 사는 주민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뭐 지구단위 쭉 있잖아요. 최상단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인구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네가 잘 모르지만 여기는 인구 2만 명이 사는 동네래. 이걸 먼저 잡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아파트 단지 몇 개, 층수 몇 개, 학교 몇 개, 공동구, 지하 하수구, 전선, 보도 이걸 공원 다 잡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용적률이 늘어나 가지고 뭐 한 예를 들면 10개 단지가 있는 한 동에서 1단지, 2단지만 300% 용적을 받아가지고 몇십 짜리로 올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단지는 좋겠죠. 사업성이 좋아지고 분양 잘 되고 새 아파트 들어오고 좋겠죠. 근데 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의 삶의 질과 공공성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막히는 도로, 부족한 학교, 부족한 공원들, 부족한 보건시설들, 부족한 노인시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사회적으로 한쪽에 특혜가 몰리게 되면 반드시 한쪽에 불평등에 해당하는 또 불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이익이 지금 현재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사회적 갈등까지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급하다. 과격하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30만을 해서 30년 전에 설계됐어요. 그동안 인구가 늘어서 지금 40만 가구가 살아요. 30만 가구로 설계됐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재건축 계획 나온 거 보면 53만 가구로 13만 가구가 느니까 한 집에 3명씩 산다고 치면 얼마요? 4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에. 그러니까 충주 인구가 20만이니까 충주시가 2개가 서울 옆에 있는 일기 신도시로 다 이사를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주가 20만이에요? 충주가 20만이에요. 그럼 40만짜리 도시를 했으면 될 텐데 굳이 충주 2개를 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는 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할 때 청주는 70만인가 80만이고 그런데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0만 명은 어디서 올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역시 우리 발품경제 최윤경 기자가 가장 또 현장 전문가실 텐데 요즘 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하려고요. 얘기 안 하시려고요? 네, 네, 그것도 막지 못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경제 시간에 유독 조용한 우리 신혜영 기자님은 이쪽 관심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오빠 때문에 너무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들 지금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우리 오빠 아무것도 몰라. 자, 그래도 경제 잘하는 오빠들과 함께한 경제설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한없이 가볍게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으나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 누르시는 고생 정도는 하셔도 큰 맞습니다.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김원장 기자님 또 박시동 평론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